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올해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죠. 각 집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고 그러는데 하여튼 코로나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올해 구성은 한마디로 쉬웠다, 평이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2010년도 이전 그리고 2010년대 초반 그때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서도 조금 평이한 수준, 그래서 좀 쉬웠다라는 거고, 최근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최근에 몇 년 동안 선택 과목으로 바뀐 다음에 오히려 9급은 세법개론이고 7급은 세법이어서 옛날에는 난이도 차이가 확 났었는데 최근에 선택 과목 바뀌고 오히려 세법개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너무너무 높아져가지고 난이도가 이거 7급하고 9급이 차이가 없는데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올해 9급은 진짜 옛날 9급처럼 굉장히 세법 개론 수준에서 그 중에서도 좀 평이하게 나왔다라는 거. 이게 추세일 거냐라는 거는 올해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이 안 되고 내년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7급은 쉬워지지 않을 거다. 원래 옛날에는 7급이 더 어려웠어요. 최근에 9급, 7급 난이도가 같이 붙었는데 옛날에는 차이가 확실히 났었어요. 그래서 7급은 이거보다는 훨씬 어렵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구성은 그냥 예년하고 똑같이 보통 너댓 문제씩, 그리고 징수법이 한두 문제 나왔다라는 거고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계속 이제 안 나왔으니까 한번 나오겠지 그랬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가 작년에 한번 9급에서 나왔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종부세는 아예 몇 년 동안 안 나왔고, 그래서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안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문제 풀겠습니다. 바로. 네, 1번 보시면 부가세 재화의 수익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수입 시기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때다. 맞죠? 수출은 선적일이었어요. 수출 신고한 다음에 배에 실어야 이제 끝이에요. 수입은 배에서 내리는 게 끝이 아니라 내린 다음에 보세구역에 놔뒀다가 적치했다가 말 그대로 세관장에 관세, 부가세 수입 신고하면서 세금까지 다 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때다. 이거 맞죠? 2번은 우리가 잘 다뤄보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우리 면세할 때 뒤쪽에 재화의 수입에서 면세 파트 있잖아요. 뭐 도서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뭐죠? 이 수화물 좀 저렴한 거 갖고 온 거라든가, 그리고 외국에서 직구할 때 좀 싼 거라든가 이제 그런 거 봤잖아요. 그죠? 거기 나올 때 그 부분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가재해시에 기증하는 재화의 수입도 면세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다. 요거는 여러분이 다루어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세모라고 치고 3번으로 가시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발표는 무조건 제일 긴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만 딱 수입 재화의 과세 가격이고 제일 긴 거. 각종 세금 몽땅 합쳐가지고 합친 거에 10%라고 그랬으니까 맞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세 납세지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장이 수입 신고 받으면서 관세 거두면서 부가세까지 같이 징수해요. 그리고 세관장이 공급자란에 세관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수입세액계산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관 소재입니다. 세관 소재지. 예, 이거 쉬워요. 답은 4번이죠. 2번이 좀 헷갈렸지만 4번이 너무 확실한 답이니까 답은 4번. 2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통 성립 확정 시기 할 때, 성립 시기 할 때 기간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일정 기간 단위로 부과하는 거니까 기간이 끝나는 때였어요. 다만 그 중에서 예외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마지막에 청산할 때, 해산할 때 한번 걷는 거니까 해산할 때가 맞고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는 수입 신고하는 때였어요. 그것만 예외였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원래 소득세도 기간세지만 원천인수는 뭡니까? 지급할 때 그때 걷는 거잖아요. 걷어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성립 시기가 지급하는 때. 이게 틀렸죠? 이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2번이 답이고. 3번 소득세, 법인세. 이것도 너무 쉬운 거죠. 원래 확정은 신고납세 대목이 있고 정부가 대목이 있고, 신고납세 대목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정부가 대목은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신고납세 대목일지라도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이 결정을 하잖아요. 2차 확정권이 있죠.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죠. 4번,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뭐예요? 여러 부류의 사람 거를 모아가지고 받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급하는 때라는 게 없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 거를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겁니다. 주로 영세 사업자라든가, 그죠? 이 노점상 등, 그리고 국외 비거주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제 급여받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거. 그래서 이거는 월말이에요. 월말. 그죠? 월말이 성립식이다 그랬습니다. 요거. 그래서, 예. 월말이고, 얘는 자동확정이죠. 자동확정. 그죠? 원천징수하고 납세조합은 자동확정이에요. 지급하는 때 얼마인지 아니까 미리 떼는 거고, 납세조합에서 월말일 때 얼마인지 아니까 얼마씩 받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니까 둘 다 자동확정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다. 2번.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3번. 기본법에 사용하는 용어, 맨 앞에 나오는 거죠, 용어. 납세자.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요. 납세자라는 큰 개념이 있고 그 중에 내가 내 돈 가지고 책임져야 될 납세 의무자가 있고 다른 사람 세금을 대신 내줘야 되는 징수납부 의무자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납세자라는 큰 개념은 납세무자와 징수납부 의무자가 있다 그랬고 납세무자는 어쨌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 세금 못 내면 끝까지 내 세금이에요. 징수납부 의무자는 내 세금 아니에요? 내가 못 내게 되면 본래 내야 될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원천징수라든가 그건 그 사람 세금이니까. 나는 가산세만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근데 납세무자가 뭐예요? 연대납세무자. 그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쟤가 못 내면 내가 내고. 그죠? 하여튼 채권자가 누군가에게 아무한테나 다 내라고 하면은 다 내야 되는 연대납세무자. 그리고 2차 납세무자. 2차 납세무자는 다만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탈탈 털었을 때, 징수 부족할 때, 그때만 넘어오는 거죠. 하여튼 내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납세무자건 2차 납세무자건 내 세금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못 내면 끝까지 나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나한테 압류가 되는 거고 이겁니다. 그래서 포함이다. 거기 해설 보시면 네,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 해설 보시면 그 해설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은 2번. 그래서 요거 제외가 틀렸죠. 2번 원천징수랑 이건 우리 문제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가산세는 제외하는 거죠.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예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다라는 거고. 보증이라는 키워드, 납부를 보증한 겁니다. 신고라는 건 보증이라는 개념이 없고, 2차 납세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납세무자와 다른 게, 연대납세무자는 무조건 네가 책임지건 네가 책임지건 아무나 책임져라 그러는데 2차 납세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탈탈 털었는데도 체납 처분을 집행해도 징수가 부족할 때만, 그죠? 그때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된 납세자가 납세물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2차적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때만 이제 자기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 부족액에 대해서 보충성. 이것도 맞는 거죠. 답은 1번이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4번, 그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여러분들 하여튼 2배사 근영기 할 때 뭐예요? 소득금액은 항상 필요용비 빼는 거다 그랬어요. 물론 일부 이자, 배당, 퇴직은 필요용비가 없는 거였고, 그래서 하여튼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게 소득금액이다. 너무 쉬운 거고, 일용 근로자는 일당 15만 원이죠. 근로소득공제가. 그죠? 일반 상용 근로자는 일정 비율을 빼는 건데, 다만 총 급여액의 공제액에 미달할 때는 딱 뭐예요? 마이너스 안 나오게 한다.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가 총 급여보다 더 큰 거는 일용 근로자밖에 없다 그랬죠. 이것도 맞고. 3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되 한도가 있죠. 그죠? 30% 또는 55%를 빼는데 한도가 있죠. 그 한도는 금액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였으니까 여러 가지예요. 그냥 한도가 있다라는 것만 아세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한도가 얼마인지는 외우지 마세요. 그랬어요. 맞고. 4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인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일용 근로자 일당 15만 원 빼고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공제는 없지만 마지막에 55%는 한도 없이 다 빼주잖아. 근로소득 세액공제. 있죠. 오히려 55%를 상용 근로자는 한도가 있는데 한도 없이 55% 무조건 빼주죠. 답은 4번이죠. 이것도 쉬운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쉽다고만 얘기하나? 근데 하여튼 답이
지금까지 4번까지 문제는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였어요, 다. 이게 5번. 부가세법상 과세상 거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공급은 하여튼 재화건 용역이건 부가세는 계약상 법률상이에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그죠?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 용역의 공급도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공급하는 건데 용역은 영물을 제공하거나 이거죠. 그죠? 내 술이 다 끝났습니다. 아니면은 권리 또는 재화를 사용케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잖아요. 이거죠. 그냥 정의를 써놓은 거네. 정의를. 3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수출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원래는 영세율 수출을 취소하는 건데 영세율 수출을 취소하느니 그냥 수입으로 봐버리고 10% 과세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 그래서 수출 취소가 아니라 수입으로 본다 그랬어요. 따라서 영세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선적이 돼야 돼. 선적이 돼야지 다시 들어온 게 재화의 수입이지 선적이 안 된 거는 재화의 수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많이 배운 거잖아요. 문제도 풀고. 따라서 수입에 해당하지 않죠. 선적이 돼야 돼요. 3번이 틀렸네. 4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 부가세는 사업자여야 되잖아요. 재화를 공급하건 용역을 공급하건 사업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죠. 이렇게 고용관계에 따라서 뭐예요? 있으면 이건 사업자가 아니잖아. 근로자지. 그래서 재화 용역의 공급이 아니죠. 답은 3번이었다. 6번. 소득세법상 거주의 양도득 범위. 양도소득세도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려운 게 굉장히 많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냈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 과세 범위. 과세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부분을 냈죠. 토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당연히 부동산 양도는 양도지. 물론 업자가 아닌,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자라면 사업소득이고 특별한 게 없으면 업자가 아닌 거죠. 2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여러분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은 원래 등기가 되는 거고 부동산 임차권은 원래 등기 안 하고 우리 월세 전세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양도가 될 정도면 뭐예요? 제3자에 따른 대항력을 가져야 되니까 등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그랬죠. 따라서 등기되지 않은 거니까 얘는 X. D급번. 아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랬잖아요. 이거 포함이죠. X. 영업권의 단독 양도, 이거는 기타 소득이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양도소득이잖아요. 그죠? 요거랑 비슷한 게 이축권 같은 것도.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양도소득이고, 단독으로 양도하는 이축권은 기타 소득이었잖아요. 요것도 X. 따라서 뭐예요? 니은, 디귿, 리을, X.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일단 기억 딱 보고 이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그럼 기억 맞고 이거 다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걸 일단 찾는 거예요. 기억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1번하고 4번이죠. 그러면 일단 딱 축약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 애매하더라도 여기서 답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틀렸네. 니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1번이에요, 답이.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죠. 디귿 역시. 리을 역시 틀렸지. 답은 1번. 그죠? 7번. 법인세 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접대비와 기부금. 법인이 직원이 조직한 단체 복리후생비 아니에요? 복리시설비예요? 뭔가 시설을 만들어준 거죠. 복리시설비를 지출했을 때 그 단체가 별도의 법인이라면 법인 대 법인으로 준 거니까 접대비예요. 그죠? 근데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면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일부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 회사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그랬죠. 자산으로 잡건 비용으로 잡건. 그래서 법인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본다 맞고. 2번. 주주가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냥 개인적인 비용을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친구들 만나서 골프 친 거를 접대비 처리했다 이거죠. 그게
세무조사에서 발견이 되면 이거 취소하겠다, 추징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접대비가 아니죠. 개인적인 비용이지. 맞죠? 이게 디귿번.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여러분들 불이웃돕기 성금하고 다르죠?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이에요. 법정기부금인데 이거를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했대. 현물기부. 현물접대는 시가. 근데 만약에 장부가액이 더 크다면 장부가액. 그래서 둘 중 큰 금액 그랬고, 현물기부금은 법정기부금하고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 한도 초과 덜 나오게 장부가에. 그리고 그 외의 기부금, 그러니까 즉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 요거는 시가와 장부가에 좀 큰 금액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기부금이니까 첫 번째 줄이 장부가액인 거죠. 3번이 틀린 거죠. 4번.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산했대요. 접대비는 발생주의, 그죠? 접대 행위를 하는데, 기부금은 현금주의, 지급하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기부금을 안 보고 나중에 지급할 때, 그때 가서 기부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기부금을 안 본다. 답은 3번이었죠.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세법 실력이 좀 되신 분들은 굉장히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답이 두 개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는 쉬워 보이면서 답도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은. 8번.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입금의 계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입금에 산입한다. 우리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 지출할 때 송금 인정됐던 게 환급받았어? 그럼 입금. 옛날에 지출할 때 송금 불산입된 게 환급받았어? 그럼 입금 불산입 그랬잖아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옛날에 지출할 때 송금 불산입됐던 거니까 입금 불산입이죠. X죠. 니은. 자본 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쭉쭉쭉쭉쭉 보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감자 차익을 말하는 거죠. 감자 차익. 자본금을 감소시켰으니까 자본금을 차변으로 옮겨버리고, 대변에 그 감소의 대가로 지불하는 현금이건 뭐건, 아니면 이월결성금 누적액을 상계를 하건, 자본금 차변의 자본금액보다 뭐예요? 대변으로 한 주금 반환에 든 금액과 결성금 보전에 든 금액이 작은 거죠. 자본금 감소액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대변에 뭐예요? 감자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대차 차익이. 이거 회계 원리. 그 회계 원리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감자 차익. 그죠? 이 부분은 자본거래니까 법인세법에서 입금불산입. 감자 차익, 입금불산입. 이건 맞죠? 맞고. 디귿법.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 벌써 느낌이 와요? 외국 법인세액 중 그 수익 배당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뭐예요?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죠. 간접 외국 납부세. 그죠?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25% 이상 좀 더 정확히 들어가면, 그러면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니까. 그죠? 네. 얘는 뭡니까? 일단 입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하죠. 이거는 입금 산입 먼저 해놓고 세액 공제합니다. 그죠? 이게 그로스업이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맞고. 리을법.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2월 결성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자산순이익 초면제이익은 입금이고, 2월 결성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입금불산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월 결성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이니까 입금불산입이죠. 따라서 얘는 틀렸고, 맞고. 그죠? 그 답은 4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기억번 확실히 틀린 거네. 그러면 내가 기억은 이건 너무 쉽게 확실하게 틀린 거네. 그럼 먼저 보는 거예요. 기억이 들어간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니은번이 있냐 없냐만 차이가 나네. 그러면 니은 가지고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빨리. 이거를. 그러면 이 감자 차익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건 답은 무조건 4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9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다 그랬습니다. 요거
제가 이번 문제를 보면서 이 출제위원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고수시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 하나. 이렇게 툭툭 문제를 내신 건데 문제들이 괜찮아요. 대개. 이것도 툭툭 내셨는데 굉장히 진짜 세법 개론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잘 내신 거예요.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사항. 이거 세무 조정에서. 손익계산상 당기순이익은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손익계산상 당기순이익이 1억이에요. 이게. 이 1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가지고 법인세 비용 빼서 얘가 나온 거예요. 요게. 그죠? 이게 회계원리 손익계산서 이겁니다. 근데 요 안에는 요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대. 그래서 요거를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다시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세법이랑 안 맞는 거를 취소하거나 다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해가지고 이 중에서 세법이랑 안 맞는 걸 취소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두 번째가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 1,000만 원을 수익으로 계상한 게 반영된 게 1억이래요. 그럼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느냐? 뭡니까? 고정자산 평가이익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일 때만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2개 이상의 평균액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정하지 않아요. 안 들어갔어야 돼. 근데 이게 플러스 돼서 순이익이 나온 거니까 다시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금불산입을 해야 되는 거죠. 1,000만 원. 그죠? 세 번째.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유지비, 여러분들 법인의 사택유지비 뭐라고 그랬죠? 이게 부당이산 부인이 적용되느냐 마느냐 그럴 때 출자 임원일 때는 부당이산 부인 적용해서 송금불산입 시켜버리고 그게 인정하지 않는 거고,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거는 송금 인정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소액주주 임원이잖아요. 그거를 비용으로 잡은 결과 1억이 나온 거 오케이. 얘는 맞는 거니까 조정할 게 없는 거죠. 얘는 조정할 게 없고, 그 다음 포괄 손익계산상 복리후생비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다. 제가 우리사주조합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좋은 거. 법인은 무조건 송금 인정.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소득세 파트에서는 소득자는 무조건 소득으로 안 봐. 우리사주조합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송금 인정. 조정할 게 없어요. 그 다음 상근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100만 원. 여러분들 인건비 할 때 급여,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그랬고, 상여하고 퇴직급여는 하여튼 임원만 한도 초과였고, 일반적인 급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 남들보다 많이 받거나 더 받거나 그럴 때만 불이익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배주주 등일 때는 뭐예요? 다른 임직원보다 초과해서 받는 금액. 상근 임원이 아닌 비상근 임원은 부당이산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받는 거는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상근 임원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일지라도 부당이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상근 임원한테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거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뺀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하는 건 이것만 조정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각사 소득 금액은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아주 간단하지만, 그죠? 개론 문제로 아주 괜찮은 문제였고요. 10번. 여기가 조금 들어간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우리 기본이론 할 때 특히 기본법상 세무조사 중에서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우리가 통합조사가 원칙인데 위항이면 관련되는 세목 합쳐가지고 해. 위항이면 법인세 조사 나가면 법인세 매출 누락이면 그럼 부가세도 거의 매출 누락이니까 같이 조사하고, 매출 누락이면 그러면 입금 산입해서 송금 산입으로 대표 상여 나오니까 소득세도 같이 추징하고, 위항이면 통합조사해 라고 했는데, 통합조사는 그래서 사업에 관련되는 세목이고 신분합부 세목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외가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정 세목만 조사한다. 특정 세목만 조사할 이유는 고민하지 말자 그랬죠. 하여튼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명확치는 않지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하나 외우진 않았어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특정 세목 중에서도 부분적인 부분만, 접대비면 접대비만, 업무용, 그죠? 승용차면 업무용 승용차면, 그죠? 딱 그것만 볼 수도 있다. 부분조사. 부분조사.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분조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같은 세목, 같은 가사기관에서 이외를 초과해서 실시할 수 없다 그랬고, 근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였죠? 그게 오히려 납세자한테 중복조사하는 게 유리한 경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네가 경정 청구한 거 한번 꼼꼼히 봐줄게. 네가 조세불복 들어온 거 한번 꼼꼼히 봐줄게. 과적심사 들어온 거 한번 꼼꼼히 봐줄게. 납세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조사는 3번, 4번 할 수 있는데 납세자 세금을 추징하는 거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해답에 보시면, 거기 해답에 보시면 거기 제가 아예 풀로 다 써놨어요. 거기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은 말 그대로 납세자에게 오히려 환급해주는 유리한 거니까 그거는 3번, 4번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 디귿부터 시옷까지는 이외를 초과해 실수할 수 없다. 맨 박스 밑에 있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리니까 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게, 그죠? 우리 기본 이론 할 때.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이건 그래, 조금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구석진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느낌으로, 이건 납세에게 유리한 게 아니네? 오히려 추징하는 거네? 불리한 거네? 그럼 초과에 실수할 수 없지? 라는 게 떠오르면 좋고, 센스 있게, 요거. 외우지는 못했는데, 그걸 우리가, 그죠? 한번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4번.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하여튼 간에 일정 부분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 부분조사. 답은 3번이 거꾸로 낸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구석진 내용이긴 한데 그분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내신 거예요. 단순히 외우는 걸 내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부분을 내신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저도 보면서 이분이 어쩌면 굉장히 고수일 수도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내신 게 아니라, 그죠? 그냥 툭툭 여기저기 툭툭 건드리신 분일 수 있다. 답은 3번이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공무원, 그러니까 그분의 실력을 떠나서 우리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는 거를 잘 아시고 옛날에 출제를 많이 해보신 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야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분이. 11번. 법인세 법령상 직시상각 의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직시상각 의제죠. 직시상각 의제가 뭐죠?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그럼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취득가액으로 잡거나 수선비라면 자본적 지수로 잡아요.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손비로 계산한 경우,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를 바로 송금물상에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일단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서 감가상각 범위에까지는 인정하고 감가상각 범위에 초과하는 부분만 송금물상에 판다. 이게 직시상각 의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이 이제 그 예외가 직시상각 의제 특례가 있죠. 이거는 그냥 100% 송금 인정하고 넘어가 줄게. 금액이 미미하니까. 그죠? 수선비인데 600만 원 미만. 그리고 직전 연도 잔고가액에 비해서 5% 미만. 세 번째가 3년 미만의 정기적인 수선. 그럴 때는 그냥 직시상각이제 특례. 그냥 송금으로 인정해버리고 넘어가죠. 그래서 얘는 6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송금으로 인정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을 안 봐요. 수익적 지출로 봐버리는 거죠. 맞고. 자본적 지출은 뭔가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증가되거나, 이거 회계 마인드 똑같은 거고. 3번, 재해를 입은 외장 복구. 유지 정도 하는 거는 수익적 지출이죠. 이게 회계 마인드인데 세법에 그대로 왔어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개념이. 이게 과거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 회계 마인드가 똑같이 나왔네. 이거 수익적 지출이죠. 답은 3번. 이거 회계 아시면 너무 쉽고. 4번. 시설 개체, 기술 낙후, 생산설비 폐기 손실 했잖아요. 법인은 폐기하면 그냥 1,000원 비만 금액 빼고 100% 송금 인정. 개인은 뭐예요? 처분해야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을 필요한 게 처리하는데 법인은 믿으니까 처분하지 않아도 창고에 처박아만 놔도 폐기하면 1,000원 미만 금액 빼고 인정. 그래서 요거는 직시상가이제 특례 1,000원만 빼고 그냥 송금 인정. 요거랑 비슷한데 다른 게 뭐라고 그랬죠? 침부와 물리적 손상. 그거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잖아요. 손상차손을 계상하면 그거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서 직시상각 의제고, 시설개체 기술락후는 직시상각 이제 특례 1,000원만 빼고 100% 송금 인정해 주는 거고.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 납세담보. 기본법에서 징수법으로 넘어갔죠.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 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담보물로의 효과가 있는, 담보물로의 효과라는 거는 과세관청이 얘가 세금 안 내면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징수할 수 있어. 즉, 팔 수 있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몇 개 열거를 해놨죠. 그죠? 금전, 유가증권, 그죠? 밑에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죠? 광업재단, 공장재단 막 있죠. 그죠? 건설기계,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유가증권인데 매매 사실이 있는 것 우리가 100% 외우진 않았는데 이거 팔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납세담보랑 상속세 할 때 물납 대상이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물납은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징수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매매할 수 있는 거건 없는 거건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만 되면 비상장도 다. 근데 납세담보는 팔기 편한 거, 환가 편한 걸로 일단 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요거 일단 우리가 100%는 아니어도 세모인데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 거의 맞을 것 같은데,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2번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납세담보 인정한다. 이건 100% 아니죠. 열거된 것만 납세담보라고 우리 어마어마하게 문제 풀었잖아요. 그죠? 많이 봤고. 2번 답이 확실하죠. 답은 2번.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거로 그냥 납부해버릴 수 있다. 그죠? 금전만. 이것도 100% 맞고. 4번. 관할세무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의 강제징수비가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으면, 담보기간까지 안 내면 납세담보를 왜 받아나요? 채권자가. 이거는 개인적인 사적 채권 채무 관계는 똑같죠. 담보물 왜 받아나요? 채가 약속 안 지키면 그걸로 채권 회수해버리려고. 과세관청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걸로 징수해버리는 거죠. 과세관청이니까. 요게.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면 보증인한테 네가 책임지다고 했지? 내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담보는 그래서 압류보다 세잖아요. 국세 우선권 할 때 납세담보가 압류보다 우선되잖아요. 강력하니까. 얘는 압류 매각 절차 필요 없이 그냥 그걸로 징수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답은 하여튼 2번이다. 너무 확실하게 2번이죠. 13번. 이것도 우리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소득세 수입 시기. 잉여금 처분에 한 배당. 잉여금 처분하는 거니까 주총에서 잉여금 처분하는 거니까 땅땅 잉여금 처분 결의. 인정배당이랑만 헷갈리지 말자 그랬죠. 인정배당은 법인세 소득 처분에 따른 거니까 결산 확정일이라고 그랬고. 그죠? 요거는 잉여금 처분 결의. 그죠? 요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원래 이자 배당은 약정일, 잉여금 처분 결의일인데 무기명하고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건 실제 지급받은 날 그랬잖아요. 그래도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거니까 실제 수입되는 날 맞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 한도 초과,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 그거는 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다. 즉 실제 지급받은 날, 약정일, 둘 중 빠른 날 그랬잖아요. 이거 특이하니까 무조건 외우자고요 그랬죠.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 맞고. 공적연금. 여러분들 공적연금, 사적연금 두 개 비교했잖아. 공적연금은 받기로 한 날, 약정일 개념이고, 사적연금은 연금 수령한 날, 실제 지급받은 날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이니까 약정일 개념, 받기로 한 날이죠. 실제 받은 날이 아니라. 답은 4번이죠.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14번. 네, 올해 이렇게 두 개가 법인세, 소득세 같이 맞물려가지고 내는 게 한 두세 문제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구성해서 법인세는 몇 문제에서 몇 문제, 소득세는 몇 문제에서 몇 문제, 요게 이렇게 맞물린 게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법인세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죠. 그죠? 설립등기일. 법인이 처음에 시작은 설립등기일이에요. 부가가치세 사업 개시라고 달라요. 법인 설립 등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죠.
그죠?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겁니다. 사업개시. 그리고 폐업할 때 부가세 끝내지만 뭡니까? 법인이 마지막에 끝나는 건 청산 작업을 해야지 법인세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폐업일이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는 부가세보다 훨씬 더 길어요. 앞뒤가 길어요. 그래서 설립등길 이거죠. 물론 법인으로 보는 단체 같은 경우는 뭐 허가인가 받으면 허가인가일, 승인을 얻어서 법인으로 되면 뭐 승인일 그랬고, 그죠? 뭐 출연 재산이 있는 장학재단 같은 데는 재산 출연일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2번 사업연도 신고를 해야 할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령 정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설립신고 사업자 등록이고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없다. 신고 없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라고 그랬잖아. 그거 낸 거죠. 3번 소득세 과세기간은 신규 사업 개시하는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벌써 틀렸죠.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게 부가세야? 부가세는 이렇게 되는데 소득세는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세는 왜요? 사업소득만 따로 내는 게 아니라 2배사, 근영기, 종합소득 합쳐가지고 내니까 사업개시일, 폐업일 여부에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는 회사 다녔다가 회사 그만두고 한 달 쉬었다가 8월 달에 장사 시작했다 그러면 8월 달부터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2배사, 근영기 합산해가지고 신고해야 되니까. 폐업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업개시, 폐업 여부 상관없다. 무조건 뭐랑만 관계된다. 1월부터 12월 말인데 딱 예외 두 가지. 사망. 해외 이주를 위한 출국. 그거만. 그죠? 사망일까지, 출국일까지 그랬죠. 그랬습니다. 이거 3번 확실히 틀렸고. 4번. 사업연도 변경하려는 법인은 뭐예요? 법인세 신고는 월말 기준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사업연도 변경은 과표와 세액 신고가 아니니까 그냥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맞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15번 기본법, 징수법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논리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징수법에서 봤어요. 임의적 징수 절차할 때 거기 기본소하고 그쪽에 다 써 있었죠. 그죠? 원래는 납부고지서를 보냈는데 이것도 원래 납부고지서 보내도 되는데 얘는 뭐예요? 안 할 수 있다 예외사항이 나왔잖아. 왜? 납부고지서라는 게 말 그대로 너 세금 있어, 알아, 세금 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정행위에 대한 통지 역할을 하는데 그 통지 역할이 얘는 필요 없어요. 왜?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고지서에 한 납부기한 지나면 납부지원 가산세 일단 3% 붓고 1만분의 2.2씩 계속 붓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가산세 고지서 따로 발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 맞는 거고요. 2번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물적 납세물을 부담하면 독촉장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했잖아요. 물적 납세 의무자에게는 고지서에 한 납부기한 지나면 독촉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다. 왜 그러죠? 이 뭐예요? 물적 그 납세 의무 그 담보권자가 뭐 해버려요? 물적 납세 의무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더 이상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팔아버릴까봐 과세관청은 반대로 빨리 압류할 수 있게 독촉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적 납세 의무. 이것도 맞고. 3번 납세고지서에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뭐예요? 송달 지연 14일 여유를 준다 이거죠. 어떨 때만 빼고 납기 전 징수일 때만 빼고 납기 전 징수는 아직 그 단축된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면 14일 내어도 그 단축된 기한까지. 그 단축된 기간이 지나버렸어. 그럼 도달한 날까지. 그것만 예외고 납기 전 징수가 아니라면 그냥 14일 여유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맞고. 4번 증권의 소멸 지원은 갑자기 확 답이 유치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멸 지원의 중단과 정지. 중단은 고지, 독촉, 압류, 뭐 교부 청구 그런 거고. 정지는 뭐예요? 분납, 영부연납, 징수유예, 뭐, 그죠? 뭐 그런 거. 뭐, 사행위 취소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 뭐, 외국에 뭐, 그죠? 6개월 이상. 이거는 정지 사유지. 중단 사유 아니지. 너무 기본적인 내용. 답은 4번이죠. 거기 해설 보시면 중단과 정지를 제가 두 가지 써놨어요. 보시면 돼요. 답은 4번. 그러니까 올해는 답이 이렇게 좀 두 개 가지고 헷갈리는 게 별로 없어요. 뭔가가 헷갈려도 답이 너무 확실해. 답이. 예, 답은 4번이었고요. 16번. 법인세 법령상 배송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쭉 보니까 끝에 문구만 달라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을 하느냐, 사유가 발생해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그 송금을 하느냐, 그 차이 뭐죠? 신고조정사항이냐, 결산조정사항이냐, 이거죠. 그러면 신고조정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무조건 그때 송금 처리해야 돼. 결산조정사항은 대손사유, 결산조정사항은 뭐예요?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계상해야 돼. 대손 처리를 해야 돼.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를 하건 대손 삼각비로 비용으로 잡건 하여튼 회계 처리를 해야 돼. 그죠? 이게 결산조정사항이죠. 그래서 1번은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사항이니까 사유가 발생한 날 맞고, 2번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한 수표 또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1,000원 미만 금액 빼고, 이거는 대표적인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사유가 발생해서 계상한 날이죠. 계상한 날이어야 되는데 그 말이 빠졌잖아. 틀렸죠. 3번 채무자의 파산, 사망, 실종 이런 거 다 뭐예요? 결산조정사항. 따라서 사유가 발생해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것도 맞죠. 4번 이거 소액채권 회수기일 6개월 지나고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이것도 결산조정사항. 그래서 사유가 발생해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은 계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회계 처리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7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황국은 과세 면세를 겸용하고 있다. 2022년 1과세 및 면세 공가액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 신고 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이거죠. 그러면 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빼는데, 그래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뭐예요? 불공제를 찾는 거죠. 불공제는 면세사업분이 있고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분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요거를. 그러면 일단 얘는 매출 쪽이니까 이 답하고는 상관없죠. 얘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되는 거 말고 공제 못 받는 것만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면세사업분 요거, 그죠? 일단 10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안분해야 되죠. 요게 요 비율과 요 비율로 안분이 되는 거죠. 과세 면세 비율로. 그죠? 요게 과세 면세 비율로. 아이고. 그죠? 네. 요게 정확히 하면 요 비율과 요 비율로. 당해 공급과액. 당해. 공통사용자 공급에 따른 과표는 직전 과세기간 공과액 비율. 왜? 오늘 당장 내가 생계 하나 끊어줘야 되니까. 근데 공통매입세액은 일단 다 사온 거 받아놨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만 한 번에 딱 정산하면 되니까 당해 과세기간 께 가장 최근 거다. 요 비율로 환분하면 되죠. 요게 불공제죠. 따라서 뭡니까? 요거는 20 곱하기 500분의 200이죠. 40%. 그럼 뭐예요? 8. 따라서 18. 너무 쉽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만 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90% 맞춘 거예요. 90% 맞춘 거. 뭐까지 하나 더 고려해야 돼요? 뭐까지? 네, 뭐까지 고려해야 되죠? 혹시 이게 그죠? 5% 미만인지 5만 원 미만인지, 신규 사업자로서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왜 그래요? 만약에 이거에 해당이 되면 얘는 뭐죠? 전액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얘는 없는 거니까 답이 바뀌는 거예요. 답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2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그죠? 거기까지 해야지 100점. 요렇게 그냥 풀면 90점. 근데 이 출제하시는 분은 아주 세법 개론으로 내신 거예요. 개념만 알고 있느냐. 그죠? 그 구석진 부분까지 갈 거 없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하면 일단 5% 미만은 아니야. 왜? 5%라는 거 볼 게 없어. 이게 여기 있네. 500 중에 200이니까 5% 미만도 아니야. 근데 5만 원 미만도 아니야. 20만 원이니까. 신규 사업자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안분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답은 아까 계산한 것처럼 18이다 이거죠. 18이다.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18번. 국세 기본 법령과 소득세 기간과 기한, 옳은 것은이네요. 하나 맞고 3개 틀리고. 1번. 수시부가 후에 추가 발생 소득이 없대. 찍힌 애들한테 그때, 그죠?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애들한테 그때 수시부가 하죠. 기한의 이익을 뺏어버리고,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때 걷어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걷었어, 일단. 그러면 9, 10, 11, 12. 소득이 또 발생을 하면은 얘는 합산해가지고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는데 더 이상 없어. 그러면 계산해봐야 똑같잖아요. 그럼 확정신고 생략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부담부 중에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 이외의 부분은 증여로 보는데 증여세 신고기간은 말일부터 3개월 이내고 양도세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안 맞으니까 이걸 통일시켰다. 둘 다 말일부터 3월 이내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말일부터 4월이 아니라 3월 이내. 2번도 틀렸다. 3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서면 통지를 받은 자. 뭐예요? 세무조사 결과 서면 통지, 결과 통지, 과세이고 통지. 뭐죠? 과세전적분인사. 과세전적분인사는 뭐예요? 30일 내에 신청하면 30일 내에 결정해 주잖아. 이거 틀렸죠? 그죠? 이게 4번. 다른 거 몰라도 이거 너무 많이 본 거잖아. 이거. 그죠? 기한 연장. 정보통신망 가동 정지로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되면 신고 복구돼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이 아니라 그 날의 다음 날까지. 왜? 밤에 복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까지 못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답이 4번. 너무 답이 보이죠? 19번.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이것도 옳은 것은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그죠? 요게 기본서하고 이론 요약서인데 조금 구석진 내용이긴 한데, 요것도, 그죠? 원래는 이 용역 제공은 영무 제공 완료되는 때, 또는 뭐예요?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지급 조건부 그런 건 대가에 갖고 받기로 한 때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막판에 매수인 매도자가 판매자하고 구입자가 의견 충돌이 난 거예요. 그죠? 물건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나 돈 못 줘. 받아야 돼. 그러고 막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돈이 확실하게 끊기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세행기한서도 안 끊기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게 확실하게 니네가 의견이 통일됐을 때. 그래서 뭐죠? 이거는 과세기간 끝나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됐을 때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깊숙한 내용이긴 한데, 요거 틀린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간다고 칠게. 일단. 옳은 것은이니까, 일단. 2번.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되기 전에 세행기한서 발급하고, 이거 선발급 세행기, 이거는 배웠잖아. 선발급 세행기한서. 뭐예요? 무조건 선발급 세행기한서. 대가 받고 세행기한 발급하고 7일 내에 받건, 아니면 계약서 약정서에 있고 30일 내에 받건, 아니면 같은 과세기간 내건, 다 뭐예요? 세행기한서 발급하는 때죠. 그러니까 대가 받는 때가 아니라 세행기한서 발급하는 때. 그래서 이거 확실히 틀렸고. 3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는 용역을, 우리가 앞에 거는 잘 안 배웠지만 물론 이게 그죠? 다 기본서하고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뭐예요? 이거 부동산 임대용역. 그죠? 둘 이상의 기간에 걸친 거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거나, 아니면 간주 임대료거나, 아니면 그 체육센터 같은 거. 그죠? 그걸 1년치 연회비를 한꺼번에 받거나, 그건 뭐예요? 기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정신고, 법인 같은 경우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그죠?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신고하거나, 법인 나중에 확정 신고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그날로 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 이거는 맞는 건데, 요거 맞는데, 확실하지 않네.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4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했다. 요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접했던 거야. 문제도 접했고 이론에서도 봤고, 그죠? 원래는 완성도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대가에 갖고 받기로 한 데인데 대가에 받기로 한 때보다 영무 제공이 먼저 완료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미 사용 수익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둘 중 빠른 날. 그때는 대가 약관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틀렸잖아. 요거는. 그래서 요 문제만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1번하고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1번하고 3번이. 요게. 그죠? 근데 요 답은 3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3번이고 1번은 뭡니까? 그죠? 하여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문제 중에 애매한 거, 그것도 4개가 다 애매한 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때 4개 중에 2개가 헷갈리네. 하나 나왔어. 드디어 19번에. 그죠? 그리고 앞에 거 조금 헷갈리다는 거는 아까 그 기본법의 그거는 사실은 감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랑 요 문제 2개가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명확하고, 이게. 그래서 요거 답은 아까 3번이었고요. 마지막 문제. 소득세 법령상 거주와 갑의 2021년 귀속 소득자료.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을 계산하면. 종합과세되는 거니까 얘는 분리과세 같은 건 빼고 해요. 일단 비과세 빼고 해요. 요거죠. 그리고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이니까 필요한게 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기타 소득은 항상 뭐죠?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이다 그랬죠. 기타 소득은 항상 소득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300만 원 미만이냐, 이게 5만 원 미만이냐 이런 거 따졌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20% 세율 적용하느냐 이것도 다 경비 빼고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대가로 수령한 300만 원, 과로에 실제 소요된 필요한게 150만 원임. 여러분들 이게 뭘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의제 필요한비. 최소 80%짜리가 있고 공경주, 공주경주, 공경주, 공익법인 상금 부상, 경쟁 등을 통한 순이익상, 주택이주 지상금, 그죠? 그리고 최소 60%짜리가 있고, 그죠? 지지, 광어에, 그죠? 사람이 왔는데 인적 용역 그랬잖아요. 뭐 문해 창작, 그죠? 했죠, 그런 거. 그거는 최소 60%. 증빙이 60%, 80%보다 더 많으면 증빙으로 인정하는 거고, 증빙이 60%, 80%보다 적으면 최소한 60%, 80%는 인정하겠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얘는 300만 원.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최소 얘는 60%짜리죠. 60%짜리. 그럼 소요된 필요한비가 150인데 60%면 36, 18이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120. 문예 창작도 뭡니까? 창작이니까 기타소득이에요. 창작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원고료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근데 창작품이니까 얘는 기타소득이죠. 이것도 300만 원. 1 마이너스 최소 60%. 얘도 실제 소요된 게 100만 원이니까 180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걸로 가는 게 유리하죠. 120.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 강연. 고용관계 있으면 근로소득이고요. 고용관계 없는데 저처럼 계속적으로 하면은 사업소득이고요. 어쩌다가 한 번 하면은 기타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기타소득이죠.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이것도 최소 60%짜리죠. 근데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만 원이니까 이것도 60%가 유리하죠. 따라서 16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근무기간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이죠. 따라서 기타소득인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얘는 뭐예요? 400만 원이 되잖아. 뭐예요? 근로건 퇴직이건. 만약에 둘 다 있으면 합쳐서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그죠? 비과세. 그래서 요것만이죠. 요것만. 300에다가 400. 답은 2번입니다. 그죠? 물론 계산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낯설 수도 있는데 이런 계산 문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답을 꿰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해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했고, 다 모든 수험생은 그 시험장에서의 상황과 본인의 그 긴장도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푸는 거랑 여러분들하고는 다르긴 하죠. 시험장에서 어마어마한 긴장 속에서 풀 때랑은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혹시 내년에 보시는 분들, 이제 처음 올해 시험을 접했거나 아니면 접하지 않고 올 가을이나 여름에 이제 접하신 분들한테 제가 수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수준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 평이한 수준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내가 노력한 만큼, 그죠? 공부 안 하고 합격하면 안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